인터넷이나 어떤 디지털 환경은 이 딥페이크 대규모 성폭력물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제 성범죄 피해 사실에 단독을 붙이는 언론 보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우리가 보복성으로 합성하겠다. 어떤 평범한 검색어라고 생각되는 일반인, 뭐 길거리. 여대생, 뭐 처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성적인 여성 성적인 이미지 그리고 성애적인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이제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따져서 결혼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 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세계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미래의 세계에 영향을 줘요. 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네,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페미묻다입니다. 네, 페미묻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언론연대 권순택입니다. 네, 페미묻다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그 김한희 조경숙 선생님하고 저희가 그 생성형 AI 기술 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윤리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술이라는 것이 그 사회 시스템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에게 완전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장성님은 지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보셨겠지만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딥페이크 자체를 다루는 주제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뭐 문과로서 아주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 논의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해폭이 넓어졌어요. 조금 넓어졌어요. 조금 아주 조금 넓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저도 비슷한데 저도 문과생으로서 네,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그 김한희님과 조경수 선생님께서 되게 여러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기술이 정말 기술 자체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회 시스템과 좀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알찬 방송이었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보셔라. 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언론 미디어의 책무 이거와 관련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신데 장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장여경 정보인권 뭐죠? 연구소. 죄송합니다. 연구소입니다. 다시. 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대표님이시죠? 아닙니다. 대표님 아니세요? 상임이사요. 상임. 저희 대표님 따로 계십니다. 아, 이사장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장여경 선생님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윤유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저 정보인권연구소라는 시민사회에서 만든 어떤 정보인권만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진보네트워크 센터라고 역시 이제 정보인권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25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25년 숙연해지죠 갑자기. 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다. 진보네트워크 센터가 만들어진 게 98년도예요. 맞아요. 어느 년도랑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구글이 미국에서 창업을 한 게 98년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이제 젊은 활동가들이 뭐 구글 그까이 거 뭐 인터넷은 우리 세상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저희뿐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때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빅테크 이 지구적인 빅테크에 굉장히 이제 그런 활동력이 좀 위축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활동 쪽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또 이런 정보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장여경 상임이사님이었고요. 또 소개해 주시죠. 저는 장여경 선생님께서 25년 경력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3년 경력을 갖고 있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취재기자 윤유경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젠더 이슈나 아니면 뭐 비수도권, 지역, 장애, 기후 이런 좀 비주류로 우리 사회에서 분류되는 그런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이런 이슈들이 언론에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을 미디어랑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분께서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이 또 각자 위치하고 있으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분들과는 또 다르게 좀 맞아요. 보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장여경 이사님?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디지털 환경은 이 딥페이크 대규모 성폭력물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정보 인권 운동 역시 이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물 사건 이전의 의제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원래 신이 준 게 아니고요. 근데 인권은 특히 정치적인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기술적인 환경이 또 인권 담론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걸 또 우리가 받아 안아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미국에서 사생활권, 또 라이트 투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창안된 게 1890년이거든요. 90년? 예, 1890년이고 벌써 150년 전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쓴 게 이제 워런하고 브랜다이스라는 두 명의 법률가가 뭐 하버드 로우 리뷰라는 저널에 또 라이트 투 프라이버시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사생활권이 처음으로 이제 주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생활권을 세계 최초로 주창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름 카메라의 발명이에요. 코닥 이스트만이라는 그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든 그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이제 발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필름 카메라의 특허를 한 그 논문이 발표되기 한 이태 전에 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카메라라는 거는 이제 휴대성이 굉장히 없고 막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맞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진 한번 찍으려면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있어야만 했는데 오래 있어야만 조리개가 이제 충분히 노출이 돼야지만 이제 촬영이 됐는데 이 이스트만이라는 발명가는 이제 드라이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말라 있는 필름이 깜깜한 상자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얘를 따로 이제 뭐 현상액이니 인화액이니 이제 액체에 풍덩풍덩 담가가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롤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코닥이 이걸 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휴대성이 엄청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하고 또 그 무렵에 황색 언론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엄청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다 보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가 침해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손해배상 법리는 이제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괴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는데 뭔가가 이제 사진이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당하고 신문에 막 게재되는 상황에 내가 뭔가가 침해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법률가가 이런 상황에 이제 본인들도 뭔가 피해를 경험을 직감적으로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부르겠다. 이것을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논문을 냈죠. 저는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서 아 이게 오늘날 디지털 그 성폭력물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이 된 것 우리가 흔히 몰카라고 부른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알려졌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게 내가 원치 않는데 유통이 되고 내가 거기에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데 내 목소리가 닿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런 새로운 권리를 우리가 주창을 할 때가 됐다. 이 디지털 사회의 어떤 권리를 주창할 때가 됐고 마치 사생활권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주창을 해야 되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네, 저도요. 오늘 이 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윤희경 기자님은 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또 제 미디어 오늘 기자니까 좀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아무래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문제라고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이제 성범죄 피해 사실에 단독을 붙이는 언론 보도들이 많잖아요. 이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런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 사실이 밝혀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조그맣진 않지만 어쨌든 피해 사실이 하나씩 더 뭔가 밝혀질 때마다 단독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독 경쟁 아닌가. 근데 누군가의 이런 피해, 게다가 성범죄 피해에 단독을 붙이는 게 맞나? 이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언론계 입장에서는 기자들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피해 사실을 경쟁으로 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고 새로운 팩트니까 당연히 단독을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또 주목도를 위해서 단독을 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주목도를 위해서 붙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조회수나 주목도 그런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언론이 이런 부분에 더 경각심을 갖고 기사를 쓸 때나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두 분이 또 짚어주셔서 저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놓치고 있던 것들 또 생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네네. 저희가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 방송에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붙어있는 텔레그램이 있죠. 이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주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범죄 모의와 실행 이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텔레그램이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 혹은 서비스의 기능 때문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장혁영 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텔레그램이라는 어떤 특정 기술을 바라볼 때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비공개 메신저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은 보안성이거든요. 그건 원래 비공개 메신저에게 요구되는 기능이죠. 근데 사실 텔레그램이 한국 시민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발휘되는 보안성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지 않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원래 한국 시민들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건 그게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도 압수수색이 안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해도 텔레그램이 잘 협조하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이에요. 이건 기술적인 보안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특히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게 된 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세월호 집회가 있었는데 추모 집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연행을 하고 국가가 그 다음에 텔레그램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카카오톡이었죠. 사람들이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통했던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회 시위 권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메신저를 샀다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줬죠. 잡히지 않는다. 안 잡힌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에 올라온 어떤 불법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냐. 확실히 이제 텔레그램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휴대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압수하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앱을 들어가서 이거 원격 압수수색이라고도 하는데 앱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사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증거 확보에 아무래도 이제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이 회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사기관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역시 이것은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폭력물과 텔레그램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기술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문화, 특히 남성 이용자들의 문화가 이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이제 동료 시민인 여성을 대하는 어떤 특정한 태도, 이게 이제 유희 문화처럼 디지털 성폭력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채널로서 텔레그램을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채널로서 이용되기 이전에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요 텔레그램 사태 이전에 1호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성적인 대상으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학습에 대한 적극성과 이런 태도는 사실은 이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빅테크 기업이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개입을 해야지, 이 정도로 이 컨텐츠를 이제 말하자면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그런 이용자들의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이란 빅테크가 국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문제는 지금은 좀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를 하면서 텔레그램이 전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 그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이제 말하자면 컨텐츠 관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남은 문제는 텔레그램, 제2의 텔레그램, 제3의 텔레그램, 또 다른 기술 이렇게 계속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는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건 결국에는 이용자들 태도랑 또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 문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이 이런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엠번방 사태 때 분명히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사회적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 그런 걸 바꾸기에 좀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왜 계속 텔레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텔레그램에서 뭐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서 텔레그램을 뭔가 더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면서
국내 이용자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메신저로 텔레그램이 있었던 거죠. 예. 텔레그램 말고 만약에 다른 메신저가 그런 유용성과 수사기관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위챗 같은 게 한국에서 그렇게 널리 쓰였다면 위챗 썼을 거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정도의 접근성과 수사기관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런 메신저가 됐겠죠.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 이용자들이 그 시점에 이것을 접근하기가 용이하면서 국내 그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메신저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기술적인 유용성이나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그 무렵에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페이스북 메신저였을 수도 있고 저기 위챗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수사기관이 수사하기가 어려웠고 텔레그램이 이번 사태 그리고 프랑스에서 창업자가 구금되고 체포되기 이전과 이후 확실히 텔레그램의 태도가 좀 바뀐 게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엠번버 사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컸었던 그 사태가 텔레그램 정책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주진 못했던 거네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사회적 압력이 그만큼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성들의 피해 문제가 이 기업에게 그렇게 중대 사태로 기업의 정책을 바꿀 만큼 중대 사태로 여기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역시 창업자가 구금이 되어야.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텔레그램 회사 자체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너무 이거 이렇게 메신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뭐 이런 정말 심각한 걸 좀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쨌든 근데 또 이렇게 또 저희가 계속 사건이 반복되는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반복되는 양상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사회적인 감시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도 좀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데 기자 사회에서도 그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성범죄,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윤희경 기자님께서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아시다시피 좀 언론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실제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기자 수가 많기도 하고 특히 이런 위에 있는 좀 임원이나 부장급, 부국장급은 거의 다 남성이고 또 그래서 수직 관계나 상하 관계가 공고해서 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는 이런 성폭력 사례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올해 보도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언론계에서는 꽤 파장이 컸었던 사례들인데 그 국회랑 대통령실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본인의 그런 여성 기자 동료랑 또 정치인,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그런 카카오톡 대화방이 확인이 돼서 그걸 저희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남성 피해 사례자도 있었고 또 공분을 샀던 거는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언론사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풋살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기자들이 참가하는 풋살 대회인데 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제 그 신체를 묘사하면서 성희롱을 한 게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풋살 대회를 참가하는 그런 여성 기자들도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랑 국정원 직원이 본인들이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있던 여성 기자들의 사진이나 이런 걸 공유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그 사실도 곧 바로 뒤이어서 밝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한 여름, 가을 이때쯤에는 좀 언론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시기였고 또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7년이나 2019년에도 저희가 보도했던 그런 성희롱 되게 유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는 좀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보도가 된 직후에 바로 해고를 당한 기자도 있었고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내렸던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해임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좀 언론계 내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보여줬던 사건들이었고 또 언론계가 젠더 무감성 또 저널리즘 윤리가 막상 기자들이 이런 윤리가 부재하다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기자 합성방이라는 곳이 생겨서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몰랐어 저.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우리가 보복성으로 합성하겠다. 그런 합성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기자가 들어가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보도를 거기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뭐 기사 내기만 해봐라. 합성러, 그러니까 합성 가능한 사람 모집해서 기사 낸 기자랑 뉴스 앵커 다 딥페이크 해버리고 싶다.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이런 발언들이 그 합성방에서 나왔고 거기서는 또 특정 언론사 명이랑 특정 기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고 또 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기자의 명함이 거기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성 기자로서 그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여성 기자 사진이 실제 그 방에 올라와서 조롱이 이어지더니 실제 그 성착취, 그러니까 성범죄 사진이 생성이 돼서 올라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들이 이런 합성방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여성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코멘트도 따서 보도를 했었는데 당장 저부터도 원래 기자들은 네이버 페이지에 이름을 치면 네,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뭔가 회사 측에서도 그런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저도 이때 내렸었고 바로 아무래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렸었고 SNS 이런 데서도 내 얼굴이 드러날까 봐 카카오톡이나 왜냐면 저희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번호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도 내리고 또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보도 영상에 얼굴이 근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취재 기자도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얼굴이 노출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처벌이요? 네네, 그냥 그 기자 합성방 처벌에 대해서는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론사 내부에서 좀 이 구성원들 피해 사실 혹시 있는 사람은 회사 측에 얘기를 해달라 그런 공지가 있었던 언론사가 있었고 그래서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기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왜냐면 우리는 일하다가 피해자가 된 거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절실하고 또 보호 조치나 지원 체계가 있으면 명확하게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제 얼굴이 드러나는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재밌나? 이 새끼들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딥페이크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여성 기자들에 대한 그런 폭력은 굉장히 만연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젠더 관련 기사를 쓴 맞아요. 기자가 우리 되게 고정관념인데 여자 이름이야. 그러면 엄청난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이메일로 바로 가고 그랬었고 지금 맞아요. 이메일을 안 붙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기자 옆에 이메일 꼭 들어가도록 기자가 이제 기사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래서 되게 했던 게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런 뭐야 메일을 네, 받고 맞아. 많이 받았다고 들었었어요. 어쨌든 그 약간 협박성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게 폭력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도 하는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들일지 잡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좀 협조를 하겠죠. 협조를 아까 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그 성범죄나 이런 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좀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자극적으로 다루고 피해자 보호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언론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현장에서 볼 때 언론사들이 젠더 감수성이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낮은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고 20대 네. 여성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아직 언론사의 그런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거의 모든 언론사 다 비슷한 문제라고 보이고, 젠더뿐만 아니라 이런 좀 비주류로 취급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소수자 이슈들 있잖아요. 약간 기후 위기나 노동 문제, 뭐 비정규직 문제, 아니면 뭐 어린이 청소년 문제, 장애, 비수도권 지역, 동물, 식물권,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다뤄지는데 다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런 주제들은 기자들이 발제부터 힘든 경향이 되게 많아요. 기자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아침에 내가 오늘 어떤 거를 취재를 해보겠다, 몇 시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런 아침 발제를 하거든요. 그 데스크들한테. 근데 이런 소위 비주류로 취급되는, 그리고 데스크들이 잘 모르는 주제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주제를 발제를 하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제부터 진이 빠지는. 내가 왜 이게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사인지 설명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더 안 하게 될 기자들도 것 많고. 같아요. 발제 자체를. 네, 그래서 좀 꺼려 하고 싶은데 꺼리게 되는. 그냥 그게 되게 감정노동. 그거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런 것도 심하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러니까 주류라고 여기는 주제는 뭐냐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정치 기사, 검찰 기사, 법원 기사, 경제 기사, 이런 게 뭐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게 되게 주류로 여겨지고, 이걸 쓰는 기자가 그 언론사 내부에서 주류로 또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문제는 좀 아무래도 여성 기자, 좀 더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는 기자가 있으면 그 기자한테 너가 써라 이렇게 떠밀려지는 경향이 있고, 뭔가 본인들은 안전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썼다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럼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는 너가 써라. 근데 이게 몰라. 여자라고 잘 안다는 맞아요. 것은 착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 기자라고 잘 쓰고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를 저는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었고,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건 기자적인 자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자는 모르는 것을 취재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쓰는 게 기자의 업이라고 한다면 난 내가 잘 모르는 주제니까 아는 너가 써라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주제면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젠더라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난 뭐 여자도 아닌데 공부해서 뭐 이런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성 기자들이 더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기사를 썼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떠맡기게 되는데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걸 또 해야 되는 나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뭐 이게 뭐 비단 뭐 기자분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 젠더 이슈를 주로 여성들이 좀 담당하거나 떠안게 되는 그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고 뭐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그래서 젠더 문제는 우리 뭐 주요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젠더 문제는 젠더 문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젠더 문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바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우리 바꾸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물론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바꿔야죠. 이 사태에 대해서 장려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실 정보인권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엔 그 예전부터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약간 굉장히 엘리트적인 운동이라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초 엘리트야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문과 출신으로서 문과 출신으로서 뭔가 선망의 문과 아니에요? 문과죠. 문과예요? 아 이건 문과인 게 이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운동으로서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어쨌든 텔레그램 성폭력 문제랑 만난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은 좀 어떠신지 젠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기술 문화랑 관계된 분야에서 일을 네. 하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남성분들이 많죠. 거기다가 기술 정책을 한다 그러면 법 정책이니까 더군다나 전문가 남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토론회를 가거나 그러면 뭐 대다수가 남성분들이 쫙 앉아 있고 저 혼자 여성이고 심지어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더 젊었을 때는 젊은 여성 이제 거기다가 전문가가 아닌 인권활동가 이렇게 아주 사회 계층적으로는 낮고 낮은 지위에 있는 유일한 패널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활동가도 전문가인데. 그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죠. 얘기하신 지난번에 거 얘기했었죠.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 여성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도록 응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세계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미래의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성들이 굉장히 과소대표된 어떤 상황, 디지털 정책, 뭐 기술 정책, 기술 문화라고 하면 이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을 학습하고 요걸 재현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미래 세계를 또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인권 활동가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게끔 또 격려하고 좀 저도 역시 문과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인권 활동가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쉽게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인권 활동가들이 또 특히 여성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남성 활동가들도 상당히 있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또 특이하게 평 활동가들이 또 간부급은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간부. 네, 뭐 대표나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남성 활동가들이 꽤 많은 편인데 그냥 평 활동가들이나 이런 또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여성 활동가들 혹은 남성이 아닌 뭐 두 개의 성으로 갈리지 않는 또 성소수자 활동가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활동가들이 많아지면 미래의 세계가 또 다르게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기술 문화를 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문화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네이버 관련한 빅테크 감시 기업 활동 어떤 것들을 좀 주로 하셨는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단 최근에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많았고 맞아. 그거는 뭐 저희가 발굴한 사건은 아니고 네이버가 일으킨 사건. 벌어진 사건. 벌어진 사건. 네이버가 일으킨 사건인데 일단은 이제 그 스노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스노우는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소다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어떤 한 직장인 여성이 그 자신의 증명사진을 그 소다 앱에 넣고 이제 인공지능 배경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의도는 이 증명사진이 너무 이제 그 상반신이 짧아서 이 상반신을 좀 이렇게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앱을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상반신이 이제 나체로 되어 있고 어떤 자기의 가슴을 움켜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생성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해가지고 네이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네이버는 이건 인공지능 기술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무책임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기술적인 결과물이 나왔는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네이버 소다 앱이 이제 채택한 것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해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래 여성의 나체를 많이 학습을 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 기술을 말하자면은 네이버가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대책이 없이 출시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발표를 하신 걸 보면 사실 이제 이거는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 카카오나 구글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신 건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 어떤 평범한 검색어라고 생각되는 일반인, 뭐 길거리, 여대생, 뭐 처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성적인 여성 성적인 이미지 그리고 성애적인 이미지들이 주로 이미지 검색 결과로 나오더라. 그게 2022년도 발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2024년 12월 지금은 어떤가 해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일반인 뭐 여대생 뭐 외국 뭐 아나운서 여기 이런 데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 성애적인 이미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성적인 이미지는 그렇지만 분명히 일반인이라는 단어는 성중립적인 그쵸.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데 여성들 사진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건 여전하더라. 성애적인 이미지는 줄었지만 근데 처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성애적인 이미지들이 처자 여성들을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과장한 그런 이미지들이 주로 나오더라. 처자란 무엇일까? 그래서 요거를 2022년도에 당신? 처자란 무엇인가? 처자란 무엇인가? 2022년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였잖아요. 올해 어떤 선생님께서 논문으로 요거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고 그 논문 제목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사장님 이미지 검색해보라. 사용자 선호는 어디에 있나?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장님 뭐 검색을 해봤더니 사장님이란 단어도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잖아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데 검색했더니 이제 굉장히 성애적인 여성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이해가 안 돼. 사장님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오기 집에 다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요거를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장님 이미지는 좀 교정이 된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같이 논문에 나왔던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사장님 말고 2개가 더 있었어요. 은근하다, 은근. 꽉 이런 단어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성애적인 이렇게 저희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이런 진짜 요게 꽉입니다. 꽉.
예, 이게 이제 은근, 은근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예,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그 여성의 신체 특정 신체를 강조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빅테크들이 예, 출시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검색이나 그래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상품에서 이게 굉장히 성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 비하적인 그런 상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기술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정치하는 엄마들 사례는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논문 전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공문을 보내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가라는 제목의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미지 검색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젠더적으로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를 치면은 대부분 이제 여성의 이미지가 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걸 이분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이 캠페인 운동을 하면서 이걸 바꿨다라는 거를 이제 이분들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바뀐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 거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논문이었어요.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이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기능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나오는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백과사전에 길거리를 치면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나와야 네이버 되는데. 이미지에 길거리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왜 여성의 이미지가 뜨냐. 이거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기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어쩔 수 없다. 네, 그 얘기였다고 들었어요. 요지가 그거죠.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상당히 뭐 중립적인 기술이고 그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이랑 관계된 기업의 부당한 상행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규제를 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카카오 택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택시 노동자들이 뭔가 이 알고리즘이 그 카카오 택시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알고리즘이다. 심지어 검증 시민위원회 검증위원회 이런 거를 결성을 하고 어떤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전수조사했다.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가서 일종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가 압수수색을 한데 이제 메신저도 있었습니다. 메신저나 메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다 나와요. 임원이 가입자들에게 더 몰아줘. 이러면은 이제 직원분이 이러면 공정위에 걸립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조금씩 조정했어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도 지금 문제되고 있죠. 예, 문제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공정위의 처분에 수긍하지 않겠다라고 수긍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 중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기업이 자사 상품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냐. 왜 여성 이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이미지는 상품의 문제로 여기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또 이 종사자들, 테크 기업, 이 거대한 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그 기술 문화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그 스노우에서 일어난 그 소다 앱 사건에서도 보면 문제가 됐던 그 여성 이용자께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그 사건을 올렸어요. 나 너무 황당했다라고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네이버에 속해 있는 어떤 직원들이 계속 댓글을 막 달면서 막 비웃고
이 여성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정말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황당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 보고 저는 그 댓글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첨단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에 일을 하면서 아,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구나. 이 여성이 분명히 이 사진도 올리셨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충격받은 그 나체 이미지를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조롱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성, 그러니까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책임성이 전혀 없는 태도예요.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 맞아요.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기업은 저희 소비자들을 조롱하는가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네이버의 배짱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네. 이세계 퐁퐁남. 네, 그 사건 관련해서 기사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웹툰이 어떤 거고 어떤 논란이 있었고 좀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례인 것 같은데 퐁퐁남. 퐁퐁남이라는 단어를 저는 솔직히 이전까지 정확히 몰랐어요. 뭔가 이게 투명하게. 네, 알긴 알았는데 이런 의미인 줄 의미.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웹툰 공모를 받는 거죠. 그런 공모전을 실시를 했는데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되게 여성 혐오적인 내용의 웹툰이 1차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웹툰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이제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따져서 결혼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 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되게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애 경험이 아니라 되게 문란한 여성. 네, 맞아요. 문란한 여성. 그래서 그- 성적인 쪽으로 좀 문란한 여성.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어. 여성의 결혼 전 성 경험을 그 결혼한 남성이 닦아야 하는 문란함으로 설거지해야 하는 문란함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세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퐁퐁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고 이 서사를 설거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이 뭔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설거지론을 그냥 그러니까 되게 퀄리티 없이 이거를 그냥 웹툰으로 그려내기만 한 그 정도의 되게 저퀄리티의 웹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차를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용자들이 반발을 해서 불매운동, 네이버 불매운동도 벌어지기도 했고 네이버 사옥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그때까지도 네이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비난을 받고 그러다가 저번 달에 2차 심사 발표 날이 됐는데 이제 퐁퐁남이 탈락을 했고 그 동시에 당일에 네이버가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과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때 뭔가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었는데 사실 이 퐁퐁남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되게 거대한 플랫폼이잖아요. 한국의 국내에서 가장 거대 플랫폼인데 이런 여성 혐오 차별적 작품을 걸러내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묻는 여론이나 또 언론 보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플랫폼을 유통하는 그냥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작가의 작품이고 이거를 그냥 공모전에 출품한 건데 이걸 왜 네이버가 책임져야 돼? 라는 여론도 있는데 사실 네이버 웹툰이 그냥 이런 단순히 유통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쵸. 미디어 기업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웹툰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주요한 콘텐츠로 국내에서 자리매김을 했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또 콘텐츠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다시 재생산이 되면서 또 K 콘텐츠 글로벌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K 콘텐츠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단순 유통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미디어 기업으로서 이런 미디어 윤리를 책임감을 갖고
장착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이버 웹툰은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그린 인터넷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차용해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이제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증빙한 사례가 된 거죠. 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전에 1차 심사 과정에서 적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너무 명백한 그런 여성 혐오적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항의하고 그런 시장 압력이 있어야만 이 기업이 움직였던 사실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불매운동으로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수익은 안 줄었대 그런데. 수익은 안 줄었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20명, 30만 명이 빠졌는데 수익이 안 줄 수 있나. 갑자기 더 결제를 했나? 우리 다른 남성분들이 지켜야 해 이러면서 약간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이세계 퐁퐁남이 2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논란이 되거나 혐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그 자체의 콘텐츠 완성도.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맞아요. 떨어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정도라면 사실은 1차에서도 걸러졌어야 되는 퀄리티가 아닐까. 맞아요. 실제 웹툰 업계에서도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벌어져서 탈락한 콘텐츠가 아니라 애초에 걸러졌을 만한 퀄리티였다. 근데 마치 불매 운동 때문에 2차 그런 공모전에서 것처럼. 이런 뭐 여성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걸러진 것처럼 만들어져서 사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마치 이분이 되게 그 반대 세력에서는 영웅적인 존재? 그 취급받는 본인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SNS나 그것 그런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나는 개탄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 다방면의 업계를 취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웹툰 업계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금만 더 구체화될수록 뭔가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면 사전 검열로 작용을 해서 그 작가들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작품의 다양성을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도 그래서 뭔가 이걸 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미디어 기업이고 거기서 준수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고 또 이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콘텐츠잖아요. 이세계 퐁퐁남 같은 게 그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런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이 사회적으로 재확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저는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또 그냥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에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거고 또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도 사실 말이 맞진 않는 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막 행정적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회사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건 좀 호도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뭔가 공모를 한다는 건 그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의 어떤 방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그거를 안 하면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없겠습니까? 모든 심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검열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는 것 같고 전 또 이 시점에서 퐁퐁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 진짜요? 깨닫고 나 퐁퐁남 다르게 알고 저는 이 인터넷 세계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면 아니 저 댓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제가 저희 유튜브에 달린 댓글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우리 욕하는 거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욕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사연이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댓글 알아들어야지 제가 기분이 나쁜데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업 이미지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응이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 네이버가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근데 사실 미온적으로 대응할수록 기업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이번 홍콩남도 되게 루머가 많았어요.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이런 데서. 막 그리고 이전에 그 집게 손가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면을 수정했다 네이버가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실 확인은 되지 않는데 뭐 집게 손가락은 네이버가 민원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알아서 수정해놓고서는 이 퐁퐁남은 탈락 안 시켰다 이런 뭔가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더 엄청 많이 퍼져나가면서 막 작가에 대한 루머도 되게 많았고 퍼지면서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여성 서사를 다룬 그런 뭐 페미니즘적 작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면서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한다. 이런 기업으로서도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좀 이번 논란에서 사후 조치가 되게 이번 사태에선 중요했다. 근데 네이버는 그걸 하지 않았고 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긴 알죠. 근데 이런 공개하는 사례가 쌓여야지 의혹도 안 생기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업계 취재해봤을 때 이런 뭔가 혐오나 차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장면 이거는 딱 명확하고 인공지능이 거르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혐오 차별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걸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애매할수록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외부나 대중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전문가가 있는데 왜 우리 전문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본인들이 들으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금만 네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에서 네이버를 꾸짖는 그런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원래는 이런 여성이나 여성 혐오, 차별 이런 거를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던 언론사들도 보수 매체들, 일부 보수 매체나 그런 언론사들도 되게 이 이슈에 있어서는 여성 혐오 논란, 이 세계 퐁퐁남 이렇게 해서 기사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이 네이버라는 공격할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취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플랫폼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창작자가 이런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논란도 좀 업계에서 작가들이나 웹툰계에서는 편집자 역할을 하는 PD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PD들도 많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독자들도 사실 작가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이 심하잖아요. 웹툰도 그렇고 뭐 개인 SNS 찾아가서 페미니즘 사상 검증해서 막 악플 테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독자들도 좀 이런 거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좀 대안적인 방향은 뭔지 이런 비평의 영역으로 이 문제가 끌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첫 주제가 텔레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텔레그램은 좀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도 텔레그램을 이용하실 텐데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계엄
그날 밤에 엄청 어, 가입을 맞아요. 다시 했더라고요. 맞아. 텔레그램을 떠셨던 분들이. 어쨌든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텔레그램의 강점은 기술적인 데 있지 않고 외국에 보안성. 있다는 것이고 보안성.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엄청 포괄적인 상태가 예상이 되면 그 보안성이 갑자기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텔레그램은 어쨌든 특정한 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거의 응당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텔레그램 보이콧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빅테크, 큰 빅테크 기업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가 많이 불거져요.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의 얼굴 인식 기술이 흑인을 과소태표하면서 어떤 흑인이 부당하게 이제 체포 구금되는 사건들, 그다음에 국경에서 이제 뭐 이주민들 감시하는 문제들, 유럽에서는 이제 뭐 기업들이 개발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조달한 어떤 프로그램이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을 차별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과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미국의 인종 문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술 문화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 여성 폭력 문제는 늘 사회에 있어 왔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제 대규모 그 성폭력물 제작과 유통 사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여성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고 테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테크 기업이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 행동으로 저는 보이콧할 수 있다고 봐요. 마치 카카오톡의 그 사이버 사찰에 항의를 하면서 망명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때 카카오톡은 불법 협조였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맞아요. 영장은 직접 실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서 팩스로 쭉 보내면 팩스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지 뭐. 그럼 메일로 넘겨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고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사실 그때 사이버 망명을 한 많은 사람들도 지금 카카오톡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의 힘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아는 수많은 지인들과 사회생활이 카카오톡을 매개로 벌어졌을 때 그걸 많이 벗어날 수 없죠.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항의 활동으로 불매운동 차원에서 다른 메신저로 옮겨갈 수 있다 하더라도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그런 메신저로 옮겨갔어요. 그게 뭐 시그널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린 또 짐을 싸서 또 이동할 거냐? 또 다른 빅테크 어디로 찾아갈 거냐? 끊임없이 이동할 거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악순환을 끊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그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적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민성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동료 시민이 이런 착취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됐을 때 동료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디지털 시민성을 어떻게 키울 거냐.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그러면 사용법 교육이었거든요. 기술 교육이었죠. 맞아요. 이걸 이렇게 쓰세요. 마치 90년대에 100만 인터넷 주부 인터넷 양성 뭐 했던 것처럼 최근에 코딩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요? 네, 코딩 하는 법 알려주기 이런 게 미디어 리터러시로 교육이 많았어요. 그런 게 많죠. 어쨌든 사용법 교육이 많죠.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최근에 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통과된 결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심지어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개입하는 법, 동료 아동이
어떤 착취의 피해를 대상이 됐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개입할 거냐. 내가 이 문제를 목격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거냐. 이런 법을 다 가르쳐야 된다.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세계에 개입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지금의 세계를 학습해서 미래의 세계를 증폭시킬 거거든요. 미래의 어떤 경향성을. 그랬을 때 여성이 사라진 세계. 여성이 그래서 되게 불쾌하고 보이지 않아서 이 세계를 떠난다면 그 여성들이 떠난 세계를 학습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는 미래가 더 암울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기업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항의하는 활동으로 보이콧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건지를 배우고 또 전술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 시민성과 개입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기자님. 저도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저부터도 텔레그램을 탈퇴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모든 회사 메신저 기자 생활하면서 다 텔레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14년에 벌어졌던 카카오톡 사찰 사건 때문에 저희 회사도 텔레그램을 쓰게 됐고 그 당시 언론인들도 그때 많이 갈아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가 보이콧 차원으로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거는 실제 문제 해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또 다른 플랫폼으로 건너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들은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그래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찾기는 어려운 어플이나 플랫폼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보이콧은 큰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썼었어요. 그 대책을 진짜 찾아야 된다. 그런 기사를 썼을 때 인터뷰했던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 사회는 기술은 엄청 잘 다뤄요. 기술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기술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시민성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고 이걸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입 같은 교육이나 아니면 또 가해자가 되지 않을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은 두 분 모시고 그 텔레그램과 언론 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 수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네, 뭐 저는 잘 들었고요. 되게 중요한 지점들 되게 잘 짚어주셨고 우리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미래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미래는 지금 AI가 어떤 걸 학습하느냐 지금의 모습을 반영하게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텔레그램 보이콧 이제 장혁영 이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캠페인성, 그러니까 텔레그램 정책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성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그런 플랫폼 기업이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저희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